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뭔가 심상치 않은 이 배경음. 네. 처음 들어봅니다만 아주 좀 긴장, 서스펜스 이런 거에 느껴지는 그런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고상만. 고상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쪽 바닥에서 고상만은 꽤나 주목받는 분입니다. 수사반장이라고 했어요. 공식 직함이 이제 조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예. 네, 안녕하세요. 정식 명칭은 이제 고반장이라고 이제 할 텐데, 예, 수사반장이니까. 예. 무슨 조사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묘하게 이제 그동안 살면서 네네. 조사와 관련한 일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네. 가장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2003년도, 4년도에 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예,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님 조사관으로 네, 조사관으로 네, 네. 일을 했었고 그 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또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훈중이 사건. 김훈중이 예. 그 사건 당시 국방부 특조단의 이제 조사위원으로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그에 이러저러한 사건에 이제 많은 조사 역할과 경험을 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사관이라고. 조사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실체적 진실,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 의하면 관자가 붙어 있는 조사관이라고 하면 몇 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내용은 좀 약간씩 달라요. 네네. 2000년대 초반에 했었을 때는 전문위원 가급이라고 예. 하는 형태로 해서 조사관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6급, 6급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실무 업무를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다양합니다, 그 기준은. 현직은 지금 보좌관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국회의원이라고요. 네네.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처음에 생각을 못 했는데, 작년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잘 알지 못하던 사이인데, 자기가 이제 김광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현재 국방위원회에 있는데,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의무복무로 군대를 간 사병 중에서 목숨을 잃은 그래서 순직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일반 사망 그래서 그냥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숨진 이 나라 의무복무 군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그 일을 자기 좀 본인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그 일을 좀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제안이 왔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갔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성과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차후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지금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김관진이 아니고 김광진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데 매우 크잖아요. 국방 그러니까 김관진 아니야 이럴 텐데 김관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 시절에 청년 비례대표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등했죠. 1등을 했던 1등이죠. 20대 이제 30 넘었나요? 81년생입니다. 원래는 나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나이가 어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4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진 국방위 소속이죠. 국방위원회 소속.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젊은이 특유의 그런 패기 이로 지금 압박하는 밀어붙이는 부분들도 많고.
예. 그 사실은 이제 국방위원회는 일반 국회의원들이 별로 선호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 같은 곳에서 또 아니면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한두 번 언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지금까지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크게 무슨 뭘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국회 누구한테도 사실 다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관심 갖게 된 최초의 국회의원이죠. 본인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사실 이래요. 또 국방위원회에 장성급 그러니까 별을 달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병 출신 국회의원 지금 현재 우리 김광진 국회의원하고요. 그리고 유승민 국방위원장. 요 정도가 사실은 일반 사병 출신. 그러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길어지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통념인데 사실은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 것만큼 정말 아까운 죽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모든 죽음이 그만큼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숭고하기도 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만 그야말로 의무복무 그 4대 의무를 다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예우를 다 해주고 그리고 진상이 있으면 무슨 밝게 될 진상이 있으면 밝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건데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그래서 김광진 의원실에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나 고상만의 수사 반장에서는 반장님입니다. 조사관으로서 여태까지 해왔던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 반장 시간에는 어떠한 것들을 소개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회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판문점 김은준 사건이라든지 장준하 선생님 사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의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권 운동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그분들하고 직접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글로 쓰거나 말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 그것이 어떤 의문 사망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국한하지 않고요. 역사적 사건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일부를 헐어서 같이 다른 분들과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차후에 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도 수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람의 그 의문사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실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취약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특히 이제 장준하 선생 사건 같은 거라면은 정말 돌아가신 지가 거의 40년에 가까워졌습니다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말이죠. 내년이 이제 40주기가 되는 해고 올해 이제 39주기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그 3월 26일 날이 장준하 선생님이 그 1년 전 바로 1년 전에 법의학 감정을 통해서 그 외력에 의한 가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민간 법의학 차원에서 이제 밝혀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흉기로 흉가로 이제 두부를 강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추락해서 사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2012년도에 나는 꼼수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좀 있지만 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경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결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는 의문사가 아니라 바로 전두환과 박근혜였어요. 박근혜와 전두환. 사실은 이제, 첫 1화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저희가.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 좀 제가 여기저기 이제 강연을 가거나 또 어떤,
토론회를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했는데 네.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로 가서 네. 지난 10년간 이른바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네. 전두환의 추징금 예, 예. 이거를 왜 제일 먼저 나서서 추징했을까? 네. 거기에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연과 이야기들을 좀 함께 이야기하면서 네. 실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모든 부부 사이의 그런 갈등의 중심에는 사실 두 가지죠. 네. 본질 따져보면 그 성격 차이보다는 성적 차이 예. 그리고 돈 예. 네, 이런 게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전두환과 박근혜와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도 이 대선 때 말이죠. 네. 예. 그 전별금으로 예. 전두환이 청와대를 접수한 다음에 몇 억을 박근혜한테 줬대더라. 예. 그거 불법으로 받은 거니까 예. 그거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정희 그 당시 후보가 예, 예. 다그쳐갖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원래 조사관님이나 그러니까 고반장님 같은 분들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예.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게 예. 국민들에게 그때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적어도 오빠와 동생 사이는 돈 문제가 얽혀 있었다. 우리 국민 TV, 라디오 국민 라디오 듣는 분들한테는 좀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방송에서는 박정희 2세라고 표현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박정희 2세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두환의 추징금을 환수한 거다. 그러면서 역시 그렇죠. 마마가 되니까 예. 공주마마가 되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잘못 통쾌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오죽하면 환수했겠느냐 이러면서 대구 경북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딴지를 걸지 않은 분위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좀 정리를 과학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박정희 일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간단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31년생으로 우리나라에서 육사 11기생으로 1955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군내 기수별 모임으로 돼 있는 하나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정치군인의 길을 걷게 되죠. 하나회는 군내 기수별 모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1기부터 11기생까지 각각 대표 주자 한 명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에서 한 명, 2기에서 한 명. 그러니까 11기생까지이면 11명이 이 하나의 회원인데 그 사람은 사실상 육사의 그 기수의 대표 주자인데 바로 그 11기생의 대표 주자가 전두환이었던 거죠. 아니, 그걸 누가 뽑는데요? 그 내부에서. 지들끼리? 예, 그렇죠. 그 내부에서 이른바 리더가 있는 거죠. 그 내부에서. 자,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31년생이고 육사 11기생으로 그 육사를 들어갔습니다만 1기부터 10기까지는 그 4년 동안 한 그 교육을 지금의 육사는 4년제인데 그렇죠. 4년 동안 한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특히 전쟁 터지고 나서는 속성으로 그죠? 몇 달 동안 교육시키고서는 바로 전선에 내보냈는데 많이 죽었죠. 소대장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전쟁이 나면 소대장이 가장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 전쟁하다가 도망가고 싶으면 소대장을 쏘고 도망갔대요. 소대장이 사망했다, 그러고 다 철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사망한 그것이 앞에서 맞은 총보다 등 뒤로 온 총 아래 숨졌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오고 가는. 물론, 그렇기도 하겠고. 오고 가는데. 또 이제 전쟁은 처음 경험한 그런 의욕 충만한 소대장이
맨 앞장서다가 많이들 당했겠죠. 그래서 뭐 하여간 이러저런 이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상태에서 전두환이 하나의 이제 기수별 모임에 이제 참여하면서 정치군의 길을 가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치 꿈에 접어들게 된 것은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에 처음에는 미국이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처음에 1945년도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사이 기간에 남로당 활동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때는 대세가 친일의 길이었기 때문에 친일을 걸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해방이 된 이후에는 남로당이 굉장히 힘을 강하게 발휘할 때였어요. 더군다나 자기 큰형이 존경하는 큰형이 재능도 많았던 똑똑하다고 인망도 높았던 형이 좌익이었어요. 김상희. 박상희죠. 박상희. 김상희는 저 대머리 총각을 불렀던 가수이죠. 박상희 씨가 이제 그 자기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인데 하여간 그로 인해서 이제 남로당 활동으로 인해서 사실 사형 선고를 받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박정희 씨가 자기의 세포 조직원들을 이제 불고 자기만 살아났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군인에서 해직될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에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백선엽이 도와줬죠. 구해줬죠. 완전히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백선엽은 만주군 그렇습니다. 만주군의 선배잖아요. 만주군관학교의 선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간도 특설 때? 간도 특설 특무대. 간도 특설대기도 하고 특무대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이제 뭐 했던 유명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그 사람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구제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결국은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했죠. 그렇죠. 이 권력을 찬탈했을 때 미국이 이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전두환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미국의 이 5.16 쿠데타를 갖다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육사 생도들이 지지 퍼레이드를 해요. 이 5.16 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것을 주도했던 이들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였던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사진, 항공잠바 입고 뒷짐지고 있고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소장, 양옆에 수류탄을 매단 깨구리복을 입은 차지철과 그리고 그 깡마른 몸매로 주시하고 있었던 박종규. 이게 상징적인 사진인데 이게 바로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는 말하자면 사열하는 그런 장면이고 육사는 그때만 해도 매우 상징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육사생도들이 지지하면 이제 대세는 물 건너갔구나. 내지는 이게 혁명인가 보구나라고 민심이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전두환은 그때 육사와는 상관이 없었죠. 서울대학교 ROTC 교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권행위한 거 아닙니까? 55년도 3월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기 때문에 생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은중의 아버지가 김척 중장까지 김척 예비역 중장 별 3계단 이분 때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61년도 요 쿠데타 할 때 그분이 바로 이 육사 생도였는데 당시에 근데 이 22기 기수에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도가 설사가 나서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대변을 보려고 하는데 설사가 나서 근데 무작정 그 화장실로 가니까 이 육사 생도들이 당시에 여기를 안 나가려고 서로 막 피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선배들이 권총을 들고 와갖고 강제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행진 하라고? 그 사람들도 이게 뭔지 모르고 학생이니까 쿠데타를 지지해야 되는지 군사정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상태에서 도망을 가는데 그거를 붙잡고 권총을 들이대면서 빨리 나가라 해서 결국은 이 설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강제로 끌려 나갔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행진 중에 이 구린내가 진동을 했대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설사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명이 결국은 행진 중에 그냥 했답니다. 생도가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늠름한 모습으로 어쩌고 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서 그 냄새가 진동을 해서 뭐 했다 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 생도에 여러 가지 일화가 또 웃긴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박정희의 쿠데타를 살려준 이 행위, 육사 생도 퍼레이드를 지지해 끌어낸 이걸 강압한 이 전두환 노태우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말 이뻤겠죠. 예, 정말 이뻤죠. 그래서 이 이후에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가 성공한 후에 전두환은 엘리트 코스를 거치게 됩니다. 게다가 그 고향 후배잖아. 그렇죠. 합천 뭐 이러죠. 근데 그 경상도 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후에 엘리트 코스 거치면서 그 당시 61년도, 63년도 뭐 요 사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미국 특수전 학교 심리전 과정, 뭐 레인저 트레이닝 과정, 뭐 육군 보병 과정의 유격 과정 등 당시 시대 상황에서 외국을 나가기도 어려운 시대에 이 특별 이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돌아와서는 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 그리고 중정 인사과장 등 거쳐서 76년도에 마침내 대통령 경호실로 진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79년도 3월에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이 되는데 이때 전두환에게 최고의 행운이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것처럼? 아버지처럼 따랐던. 아버지처럼 따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던. 12.6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불행이었는데 전두환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행운이었던 거죠. 보안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부라는 것은 사실은 참 이상한 게 군대에서도 사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헌병인데 그렇죠. 헌병을 무색하게 할 만큼 사병뿐 아니라 장교까지 벌벌 떨게 하는 데가 바로 보안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헌병은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보안사령부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지금의 국정원 역할, 과거에 중앙정보부 역할을 한 게 보안사예요. 그러니까 군대 내부에서 군대 내부의 중앙정보부였죠. 그러니까 무섭죠. 무섭네. 보안사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뭐 일반 국회의원들도 보안사에 들고 가서 뭐 폭행하고 뭐 이런 게 뭐 부지기수였죠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포악을 부렸다면 보안사령부는 뭐 무소불위의 포악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군인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보안사령관이라 한다면 그죠? 보안사령부 지금의 이제 기무사령부인데요 현재가 보안사령부하고 맞서서 대적한다. 그건 뭐 끝이죠. 그때 그 박정희가 살해를 당하고 바로 우리들로서는 듣보잡이 나타나갖고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질 않나.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외부에서는. 근데 12.6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면서 당시에 이제 두 그 권력기관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유신 독재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힘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였던 거예요, 사실은. 군을 장악했던 건 보안사령부. 사회를 장악한 건 중앙정보부인데. 그런데 중앙정보부, 그 경쟁 그룹인 중앙정보부가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렇게 박살난 상태의 권력이 완전히 공중에 붕 떴을 때 보안사령관이었던 김재규가 중앙정보부까지는 다 장악을 해버리고. 보안사령부였던 전두환이. 그렇죠. 전두환이 김재규를 하셨어요 지금. 그랬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김재규가 그 사건을 딱 치면서. 그러면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이제 전두환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장준하 선생 사건 관련해서 중앙정보 요원들을 많이 만나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게 그만한 치욕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시해한 이 기관의 사람들이라 보안사령부에서 자기네들을 거의 뭐 다들 그 청소부까지 전부 다 죄인 취급하면서 막 대했다는 거죠. 그럴 법하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다 장악한 상황 하에 전두환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한 때는 언제냐.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12.12 군사 쿠데타. 자, 12.12 군사 쿠데타가 짧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죠. 12.12 군사 쿠데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9년 12월 12일 날 네. 아주 쉽게 제가 정리해 네. 드리면 11.6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을 쏴서 시해하잖아요. 네. 그 시해했을 때 그 김재규의 협력자로 당시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도 협력자다 해갖고 정승화 예. 육군대장. 예.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네. 하급자인 전두환이 체포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를 유일하게 견제하던 네. 그래서 자기가 뭘 할 때 정승화한테 계속 그 승인을 받고 뭘 해야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걸리적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기의 유일한 상급자였던 이 정승화를 김재규 시해 사건의 협력자다 해갖고 체포를 해버린 거죠. 이게 예.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날 이걸 경축하기 위해서 당시에 12.12 군사 반란에 함께했던 사람들하고 경복궁에 가서 네. 예 문화재 네. 그 위에 올라가서 연회를 베풀었죠. 축하 연회를. 맞아요. 그거 필름들이 뭐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예, 예.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노재현이었고 예, 예, 예. 육군참모총장은 정승화였는데 모두 육군 대장 아니면 육군 그렇죠. 대장 출신이고 예, 예. 전두환은 소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합동수사본부장과 그 보안사령관을 겸하게 되면서 갑자기 TV에 빈번하게 나오더니 어느 날 정승화도 쿠데타, 그러니까 그 11.6에 관련했다. 그래서 체포하는데 그 과정에 총격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방을 비워두고 그렇죠. 자기 그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예, 예.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정희의 양아들로서 전두환이 양아들로 불렸는데 네. 그 양아들로 불렸던 전두환이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권력을 이제 찬탈하게 된 나중에 과정이죠. 정승화 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은 명예회복을 받았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예. 해병대 예, 예. 해병인가? 공수부대인가요? 공수부대장. 김호랑 예. 김호랑 당시 소령. 예. 소령이 끝까지 김호랑 소령은 당시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그 보좌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체포하러 왔을 때 예. 총격전을 했죠. 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김호랑 소령이 거기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요 얼마 전에 명예회복이 돼서 훈장이 추서되고 뭐 이렇게 했죠. 이분이야말로 오죽했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할 정도면 대단한 엘리트였던 것이고 또한 성품도 간직했기 때문에 거기 최후의 순간에 타협을 하지 않고 그렇죠. 결국은 압도적인 그 물량의 무력의 그런 열세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사실은 전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사한 거죠. 김호랑 소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참 이 도대체 역사는 무엇인가? 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으로 따진다면 답은 명확하게 나오는 건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군인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네. 모든 군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했는데 진짜 참군인 김호랑 소령인 거죠. 김호랑 소령만이 이것이 불의의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걸 저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저항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더 있죠. 정병주 공수부대장. 네, 공수특전단에. 네, 특전단 그 공수특전단장. 그 이분은 그 전두환이 그 바로 공수부대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선후배 사이였을 거 아닙니까? 동기였나요? 그거는 제가 아니 아무튼 예, 그분도 저항을 했었고 예. 무엇보다도 돌아가셨지만 장태환 예. 그때 수도경비 사령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 강제로 전역을 당하게 되고 또 아들도 그렇죠. 그 의문사 당하게 되고 예. 그랬지만 그 와신 상담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그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제 전두환 처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거나 밝혀진 건 못하죠. 그래서 여하간 이런 방식으로 전두환이 박정희 당시 그 유신 쿠데타 독재 권력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또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는 그럼 어떤가?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1952년도에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당시 아버지였던 박정희는 육군 소령이었고요. 어머니 유경수 씨 사이에서 이제 일남 2녀 중 이제 장녀로 태어났죠. 네. 성장 과정이 평범했던 상황에서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61년도에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 건 63년도 2월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청와대를 들어간 거죠. 네. 이때 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따라 들어간 건데 이후에 74년도 2월에 이제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예.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배우 문성근 씨랑 동기 동창입니다. 이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약간 여담인데 서강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 네. 이게 이제 서강대학교 내에서 이제 이렇게 떠도는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 청와대에서 네. 딸이 이제 서강대에도 입학을 했는데 뭘 좀 이렇게 좀 딸한테 잘 이렇게 좀 해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렀대요, 청와대에서. 네. 당시 서강대학교 총장을 불러서 혹시 뭐 우리가 좀 뭘 해줬으면 좋은 게 뭐가 있겠냐.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이제 많은 서강대학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서강대학교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좁죠. 예, 굉장히 네. 좁죠. 그리고 좀 높고. 네. 그런데 언덕배기 있고. 예, 언덕배기에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때 좀 우리가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네.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좀 우리가 사서 네. 교문을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처럼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네.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네. 서강대학교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다. 아. 그런데 참아 두려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네. 부담스러워해서 언덕을 좀 깎아달라는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언덕만 좀 깎고 말았다고 하는 네.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참, 예. 참 통이 작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걸 몇백 걸 좀 달라고 했으면 아마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서강대학교 말씀하신 네. 대로 예,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졸업을 하고 근데 영애란 이름으로 불렸죠. 그리고 영애는 이제 영애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딸은 영애, 네. 대통령의 아들은 영식 이렇게 그렇죠. 부르죠. 그래서 박근혜, 박근영 예. 그때는 근영이라고 불렀어요. 근영이라고 안 하고 근영이었고 나중에 서영으로 개명을 했다가 다시 근영으로 된 건데 그리고 그래서 영애 동생 말씀하시는 예? 거죠? 동생. 네. 예. 그래서 그 영애 박근혜, 예. 영식, 박지만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74년도에 2월에 그 프랑스로 이제 교수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네. 같은 해 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이날 네. 어머니 유경수 씨가 이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자기가 쓴 회고록을 보면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문도 모른 채 공항에 나갔다.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난 신문을 봤다. 네. 순간 심장이 잘려나가는 듯 했다라고 이제 해고하기도 했죠. 아이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을까요. 그죠? 놀라죠. 예.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그 딸이 당시에 22살이었어요. 네. 22살이었는데 이때 돌아와서 어머니가 퍼스트 레이디였는데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퍼스트 레이디를 하게 됩니다. 뭐 그때 이후로 뭐 새마을 운동 말고 새마음 운동 하자 그러면서 새마음 운동의 총재를 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하여튼 빈번하게 나왔어요. 그 새마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게 바로 구국선교단이에요, 사실은. 아. 구국선교단이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건데 그 앞전에 이제 새마음 운동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구국선교단 하면 그 논란의 인물 역시 최태민 목사죠. 예. 그래서 박근혜 씨는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버지의 쿠데타로 청와대에 입성을 했고 네. 그리고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자 즉 퍼스트 레이디가 이제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해온 일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예. 이 최태민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태민 목사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 저는 처음에 이걸 믿질 못했는데 2007년도에 본인이 네. 한나라당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진짜였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됐는데 네, 예. 최태민 목사는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구국선교단 활동하면서 네.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이제 박근혜 씨의 등을 업고 네.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제 찬조금을 받고 또 예. 이른바 무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내라 뭐 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논란과 파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사람을 처음에 그럼 당시 퍼스트레이디 하던 20대 중후반에 20대 중반이었죠.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퍼스트레이디 하면서 어떻게 만났냐라고 하니까 네.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사망한 후에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3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성년부지였는데. 예, 전혀 모르는 사이죠. 네. 무슨 이게 황해도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한데 그 개그에서 나오는 황해처럼 만약에 이런 편지를 누군가가 네. 저기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보냈다 생각하면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3번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꿈에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 내 딸 그네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당신을 좀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좀 만나자. 이런 내용으로 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 이거는 저 목사가 꿀 만한 꿈이 아니고 예. 그 박수무당이 박수무당도 아니고 황해죠, 그냥. 개그 황해에서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식의 네. 얘기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게 웬 저기 동서양의 만남이며 그러니까요. 유불선의 통합입니까? 예. 하여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놀랍지만 네. 이런 편지를 받고 만났다는 것은 더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과 함께 구국선교단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병희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런 사람을 만나서 구국선교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네. 차후에 이제 구국선교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회원만 당시에 300만 명이 넘는 네. 조직이었어요. 이게 그냥 얼렁설렁 그냥 이런 조직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변 조직이었는데 아버지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 관변 조직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면 네네. 그 딸이었던 이제 당시 박근혜 그 퍼스트레이디는 구국선교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권력 연장의 방법으로 네. 사실상 이걸 가져온 거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에 98년도에 자기가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네네네. 예,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5선을 내리하게 된 거죠. 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그때 부정선거에 여러 논란과 의혹이 있는 가운데 마침내 이제 대통령으로 승리했다고 하면서 이제 청와대로 예,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많은 국민들 속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현재 밝혀지지가 않아서 네. 그가 정말 대통령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제 있는 상황이죠. 자, 예, 지금 뭐 그런 거고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예전만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TV에 나왔고는 방송을 했어요. 예. 아버지께서는 하면서, 예.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청와대에서 나온 다음에 그리고 정치에 입문할 때까지 근 18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예. 보니까 월급 받으면서 어디 회사를 다닌 것 같지도 않았지만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 같고. 네. 예? 그렇죠. 박근혜 씨는 이제 그 후에 나와서 79년도 10월 26일 날 아버지가 이제 시해되고 나서 네네. 9일 동안 국상을 치렀습니다. 네. 국상을 치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전두환으로부터 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나온 그 집무실 그
뭡니까? 그 금고. 네네. 금고 안에서 찾은 돈이라고 하면서 9억 3천만 원 중에서 네. 6억 3천만 원을 받고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전두환이 통이 뭐 크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자기 건 좀 빼놨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전두환이 주장하는, 여기서도 이제 돈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두환은 자기가 9억 3천만 원을 줬다. 네, 다 줬다. 다 줬다. 9억 네. 3천만 원을 다 꺼내서 박근혜한테 줬더니, 박근혜 당시 딸 박근혜한테 줬더니, 박근혜 당시 딸이 참 호칭하기 어렵네요, 이게. 네, 영애께서. 예, 영애께서 그 중에 3억을 떼서 네. 아버지 수사에 고생하시니 이걸 써라 하고 줘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일부를 갖고 일부는 수사팀에다가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 그렇게 쭉 주장해 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 이걸 정정했어요. 네. 아니다. 전두환은 처음부터 나에게 6억 3천만 갖고 왔다. 난 9억 3천인지 처음부터 몰랐다. 처음 들었다. 이런 주장을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막 주고받고 뭐 뺏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네.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잖아요.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지금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 돈의 출처가 뭐냐? 네. 도대체 자, 이 돈이 예. 예. 수사반장 고반장께서 지금 예. 두두둥. 예. 네. 이 돈이 뭐냐? 저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뭔지, 이 뭡니까? 성격이 뭔지. 제가 이제 장준하 선생 사건 조사하는 동안에 네. 당시 제가 아주 어렵게 한 분을 만났어요. 네. 누구냐면 청와대에서 9년 3개월간 비서실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김정념이라고. 아, 꽤 예, 유명한 분이었죠. 아주 유명한 예, 사람이죠. 김정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9년 3개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게요. 예, 임기가 대통령 임기 5년인데 네. 어떻게 9년 3개월 하겠습니까? 다시 그러게요. 또 그런 18년 독재 네. 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이 김정념 씨를 제가 만난 이유가 뭐냐면 75년도 8월 17일 날 장준하 선생이 사망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 누군가 확인해 봤더니 김정념 씨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김정념 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온갖 방법으로 뭐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아주 재밌게 이거 말씀드릴 텐데 여하간 김정념 씨가 당시에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집권하는 동안에 네네. 통치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막 받지를 않고 딱 선정한 30개 기업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돈을 걷었고 누가 갖고 와도 돈을 안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두환이가 네. 2,200억 원 이 기업한테 거둘 때 방식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무한테나 맞지는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김정념 씨가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그렇게 돈을 걷어서 박정희한테 전달을 해주면 박정희가 그 돈 중에서 통치자금을 쓰고 남은 돈은 거기에 금고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남은 돈을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전두환이 와갖고 그 금고를 열었더니 그렇게 쓴 돈 중에 남은 돈이 9억 3천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의문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장대로만 본다면 네. 자기는 처음에 그 돈을 네. 6억 3천만 갖고 와서 그 돈이 단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돈이 사실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았는지도 모르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9억 3천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근데 그 통치자금이 제대로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삥 뜯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근데 삥도 아무한테 뜯을 수 없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급이 되는 그쵸. 그런 기업들을 엄선해 갖고 나름은 그 예, 삥을 예. 서로 뜯었다는 거 아닙니까? 삥 한번 뜯은 다음에는 나중에 특혜 주고, 그죠?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그렇게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당시 기업들은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후에 이제 9일간 국상을 치르는 동안에 바로 그 6억 3천을 박근혜 당시 딸한테 이제 주고 청와대로 내보낸 거죠. 네. 그러면서 박근혜 딸은 영예는 박근혜 영애는 공주께서는 공주께서는 이제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처녀 가장으로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당시에 돈 6억 3천만 원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예, 강남의 음마 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돈인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에 나오면서 유경재단, 또 네. 영남대학교, 그리고 정수장학회.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았죠. 이게 돈으로 액수 계산이 안 돼요. 잘 봐요. 거기에 이제 유경재단을 해서 그 유명한 어깨동무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그렇죠. 어린이회관을 소유를 했었고. 예, 저도 놀러 갔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예. 영남대학교는 사실은 최부잣집이 예. 만들었던 그렇죠. 그런 청구대학교랑 예. 대구대학교를 합친 건데 이게 영남대학교를 사실은, 박정희가 그렇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 억지로 합친 다음에 자기가 그 이사장, 나중에 만약에 퇴임을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폼 잡고 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영남대학교에 가면은 이분을 교주, 네. 학교의 주인이다 해갖고 지금 비석도 세워져 있다는 거죠. 꽤 유명하죠. 그 아주 높은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는 화장실을 참고 안 가니까 학생들이 뭐 방광염에 많이 걸렸다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하나가 모두 땀을 흘려 갖고는 이룩한 게 아니라 작물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작물에 가까운 게 아니라 작물이죠. 이거 제가 이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도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조사관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기준은 간단했어요. 뭡니까? 친일 행위자가 네. 친일 행위를 통해서 네. 그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전부 다 친일 재산으로 국가 기속했던 거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당시에 군인이었던 네. 이 아버지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기 전까지 갖고 있었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다 이거는 사실 불법 재산입니다. 남의 재산을 가져왔던 거고 정수장학회 마찬가지고 네. 모든 것이 사실은 본인의 월급을 통해서 형성한 재산이 아니고 쿠데타를 통해서 남이 재산을 갖고 온 거예요. 그 갖고 온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기준으로 본다면 그 18년 동안의 독재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전부 다 국가 기속하는 게 옳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우리 고 반장께서 조사관으로 일했을 때 그런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것은 국가의 귀속을 시켰어야 마땅할 재산인데 그걸 받고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전두환 정권 내내 이렇게 지금 드디어 1단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었나라는. 그러나 그렇게 한 동기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또는 개인적인 악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왜 박근혜가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라 다음 예고인데 도대체 왜 그렇죠.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전방은요라고 했던 것인지 이것이 과연 애국심의 발로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시간상 어려워서 일단 전두환이 박정희 집안과 인연을 갖게 된 과정.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에 성장하면서 11.6을 맞이하게 된기까지의 과정. 요거까지는 이제 오늘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이제 아버지 시대가 정리되고 전두환과 박근혜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시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2라운드를 그러면 다음 주에 파헤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첫 회입니다. 우리 고 반장님께서 해주신 고상만의 수사반장. 야, 이거 끝나는 음악 이거 괜찮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 그리고 녹음이었습니다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고상만 씨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고상만 씨도 뭐 그렇게 거북해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별일 없으면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두환과 박근혜와 전두환에 얽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생일을 맞아서 난을 보냈다고 하죠.
내일은 말이죠. 수요일에는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목요일은 최규성의 LP 가이드. 금요일은 노정열의 노발대발. 정말 쟁쟁하죠? 월요일은 역시 최동호의 스포츠당. 이분들 프로그램 모두, 이분들과 함께하는 코너를 모두 팟캐스트로 올립니다. 각각의 개성이 넘치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심스님, 대구 달서구 상인 일동의 감비나무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쪼꼬땡님, 부산 금정구 장전이동의 티얼스님,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상하이 김님, 예.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꿈꾸지님, 경기 오산시 금암동의 아만츠입니까? AMANTS 님, 이 세 분은 출자까지 완료해 주신 그런 조합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49분입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지금 고상만 조사관, 고반장과 함께했던 시간 댓글 열렬히 달아주시고 반응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녹음이었으니까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유경재단 장학금 받아봤다는 아르텔라님, 신이 내린 짱돌님, 파트라슈님, 공릉동 아줌마님 모두 반갑습니다. 서태우님,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정리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승환이 불러주는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시는 도종환의 시고요. 그리고 이승환의 작곡해서 노래한 겁니다. 노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